혼백이 되어 신랑감을 따라간 처녀. 옛날 당나라 때 하북성 청하에 살던 장일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호남성 형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형주에서 벼슬아치로 일하고 있었지요. 장일은 성격이 온화하고 얌전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아들은 없었고 딸만 둘이 있었지요. 그런데 큰딸이 병을 얻어 죽고 작은 딸 천랑만 남아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장일의 조카 중 왕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일의 집에 와서 지냈지요. 왕주와 천랑은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깊이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집안 식구들도 왕주와 천랑을 천생배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일은 왕주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밤에 천랑을 아내로 맞아들여 쓰러진 너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야지. 출세하기 전에는 내 딸을 줄 수 없으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당시에는 친척이라도 성이 다르면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왕주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리며 단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주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과거를 보았지만 언제나 낙방이었지요. 몇 년 사이 천랑은 더 어여쁜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천랑의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들이 없었지요. 그 마을에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명문 집안의 아들도 우연히 천랑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아치인 아버지를 통하여 장일에게 천랑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지요. 장일은 그 청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 데다가 그만한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장일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소.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글솜씨도 뛰어나 내년 과거에는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할 사람이니 서둘러 혼례를 준비하시오. 하지만 천랑이 시집을 가려고 할까요? 이제 와서 왕주 이야기는 왜 꺼내는 것이오? 그 녀석은 장래성이 없다오. 과거에 떨어진 것이 벌써 몇 번째오? 왕주도 천랑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오. 장일은 딸 천랑에게 명문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에게는 왕주 오라버니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는 말인가? 천랑은 상심하여 마침내 병이 나서 자기 방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주는 절망에 빠졌지요. 내가 못난 탓에 다른 사람에게 천랑을 빼앗기는구나.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니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 왕주는 집에서 뛰쳐나와 배 한 척을 구하여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은 길고 지루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주는 배 안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주에 두고 온 천랑이 보고 싶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강가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주 오라버니! 그 목소리는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천랑의 목소리였지요. 저예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왕주가 벌떡 일어나 모래사장 쪽을 보니 천낭이 맨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주는 배에서 뛰쳐나와 천낭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찌된 것이야? 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왕주는 천낭을 배 안에 태운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두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둘이 살아요. 그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왕주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왕주는 밤이 깊었지만 곧바로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 만에 촉 지방에 달아 살림집을 얻었지요.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되어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5년이 지났지요. 천낭은 두 아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5년이 흘렀구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시겠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시다.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손자들을 안겨드리는 것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형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배는 한 달 만에 고향 마을 근처 강가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얼마나 놀라시겠소? 내가 먼저 찾아뵙고 용서를 빌 터이니 당신은 아이들과 배에서 기다리시오. 알겠어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왕주는 배에 내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왕주는 장일의 집 앞까지 왔지만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대문 밖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집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뒤 대문이 열리더니 늙은 머슴이 밖으로 나왔지요. 왕주가 늙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할아범. 아이고 왕주 도련님. 도련님 어쩌다가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인 나리와 마님께서 도련님이 천낭 아씨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두 분이 도련님을 보시면 무척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두 분께 불쑥 얼굴을 내밀겠는가? 할아범이 가서 두 분께 나와 천낭 아씨가 함께 왔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게.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천낭 아씨와 함께 오셨다고요? 그렇다네.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아이들까지 낳았지. 천낭 아씨와 아이들은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천낭 아씨는 병이 들어 시집도 못 가고 5년째 방 안에서 누워 계신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나는 천낭 아씨와 결혼하여 5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걸. 잔말 말고 어서 가서 우리가 왔다고 두 분께 전하도록 하게. 머슴은 할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엾은 도련님 같으니라고? 천낭 아씨를 간절히 그리워하다 미쳤나 보구나. 머슴은 이런 생각을 하며 장일 부부 앞으로 갔습니다. 주인 나으리, 왕주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장일 부부는 왕주가 왔다는 말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나으리, 왕주 도련님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랑 아씨와 함께 왔다고 하며 천랑 아씨와 부부가 되어 아이들까지 낳았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딸 천랑이는 5년 전 중병에 걸려 시집도 못 가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할아범이 잘못 들었겠지. 아무튼 할아범, 가서 왕주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머슴은 대문 밖으로 나가 왕주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추인 나리께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왕주는 머슴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둘이 강가에 다다르자 천랑이 배 안에서 나와 머슴을 반겼지요. 할아범, 이게 얼마만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지? 머슴은 천랑의 얼굴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천랑 아씨와 얼굴이 똑같잖아? 그럼 집에 있는 아씨와 내 앞에 있는 아씨 중 누가 진짜지? 뭘 그리 놀라 쳐다보는가? 어서 집으로 가지. 장일의 집 대문 앞에 먼저 달려온 머슴은 집 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인 나으리, 왕주 도련님과 전랑 아씨가 오십니다. 장일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에 조용히 누워있던 또 다른 천랑이 벌떡 일어서더니 방 문을 열고 나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일 부부는 깜짝 놀라 자기 딸을 쳐다보았지요. 왕주가 떠난 뒤에 방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던 딸이 기운을 차려 밖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일 부부는 허둥지둥 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쯤 가다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천랑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왕주와 함께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주 부부를 보며 소리쳤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달려나온 천랑과 왕주와 함께 오던 천랑이 마주치자 두 몸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일의 집에서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쉬쉬하여 친척 몇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난 뒤 왕주 부부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천랑은 왕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혼백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주를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폭군 왕이 빼앗아간 부인. 옛날 송나라 강왕은 폭군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신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강제로 빼앗아 첩으로 삼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강왕은 사인 벼슬의 관리인 한빙의 아내 하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강왕은 하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을 내 곁에 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강왕은 하씨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빙은 궁전으로 찾아와 강왕에게 항의하였지요.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십니까? 제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놈이 감히 나에게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어. 화가 난 강왕은 한빙을 감옥에 가두고 성을 쌓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때 아내 하씨는 남몰래 편지를 써서 한빙에게 보내었지요. 비가 축축하게 내립니다.
황하는 넓고 물은 깊겠지요. 곧 해가 떠서 내 마음을 비춰줄 것입니다. 한빙은 이 편지를 간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편지는 바로 강왕의 손에 넘어갔지요. 강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왕은 편지를 소아라는 신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편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보거라. 소아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축축하게 내립니다. 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가운데 당신이 그립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황하는 넓고 물은 깊겠지요 라는 뜻은 서로 오갈 수 없다는 뜻이고, 곧 해가 떠서 내 마음을 비춰준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남편 한빙은 편지를 빼앗기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내와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구나. 결국 한빙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 놓아 울었지요. 그리고는 자기 옷을 손보아 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하씨는 광왕과 더불어 성벽에 올랐지요. 그때 하씨가 갑자기 성 아래로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왕이 급하게 하씨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미 옷은 사가 있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죽은 하씨의 품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가 나왔지요. 임금님은 삶이 좋겠지만 저는 죽음이 좋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시신을 남편과 합장해 주십시오. 강왕은 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어서까지 부부로 지내겠다고? 만약 두 무덤이 하나가 된다면 너희들을 인정해 주도록 하지. 강왕은 한빙의 무덤 맞은편에 하씨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무덤 끝에서 나무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열흘 만에 크게 자라더니 뿌리와 가지가 서로 뒤엉켰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원앙 한 쌍이 날아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밤낮 없이 울어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빙 부부의 넋이 원앙이 되었다고 하였지요. 고발당한 며느리. 옛날에 이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대감의 아내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냥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대꾸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다리까지 부러뜨려 놓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이대감도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거역하고 게을러 터지면서 늘 먹는 것만 밝힌다는 죄명을 씌워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 집 하인 장씨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었지요. 예, 증인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이대감 부부가 그의 말을 듣고 갑자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지요. 그럼 어느 측 증인이 되고 싶으냐? 이대감님 측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대감 부부는 웬 횡재나며 기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 집 머슴입니다.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으리 저 아이가 저희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시부모를 거역한 것이냐? 장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은 게으르고 먹는 것만 밝혔느냐? 예, 틀림없습니다. 이대감이 거들었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 머슴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장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글쎄 몰래 돼지밥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감의 아내까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아니, 돼지밥까지 몰래 훔쳐먹었다고? 나리, 그러니 다른 음식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또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 모든 말이 너희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들을 매우 쳐라. 현명한 사또는 시부모를 벌주고 다시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을 따라 죽은 충성스런 말. 곡성군 비례봉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신순겸은 남달리 몸집이 크고 무예와 용맹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신순겸이 보성강의 용탄 여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위굴에서 용마가 한 마리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신순겸은 즉시 달려가 용마를 잡아타자 용마는 그곳에서 오리나 떨어져 있는 산을 날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 이름을 신유봉이라 불렀으며 용마가 나온 바위를 용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뒤 왕건이 오른팔이 되어 고려를 지키던 신순겸은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도읍인 경주로 쳐들어가 경혜왕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자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견훤을 맞아 싸우다가 태조 왕건이 후백제 군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신순겸은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벗겨 자기가 쓰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신순겸은 그가 왕건인 줄 알고 뒤쫓아온 후백제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신순겸 장군이 왕건을 대신하여 죽자 그의 용마는 땅에 떨어진 신순겸의 머리를 물고 그의 고향과 가까운 태안사의 뒷산에 와서 3일간을 울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다 신순겸의 무덤을 만들고 해마다 산신제와 함께 신순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진묵대사. 옛날 조선 중기의 고승 진묵대사가 봉서사의 도를 닦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진묵대사는 해인사를 자주 오가면서 8만 대장경을 모두 외울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묵대사가 한 제자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해인사에 다녀와야 되겠구나. 어서 여장을 꾸리거라. 그러자 제자 승려가 말했습니다. 스님, 해인사에 다녀온 지가 엊그제인데 또 가시려고요. 아무래도 8만 대장경에 병고가 생길 징조야. 그러더니 그 길로 해인사를 향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진묵대사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해인사에 도착한 진묵대사가 불공을 드리려는데 벼랑간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경 고판 옆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자 스님들은 허둥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장경 고판에 불이 옮겨붙으면 8만 대장경이 모두 타는데. 달인 스님들은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진묵대사는 방 안에 가만히 앉은 채 태연하게 불경만 외고 있었지요. 그러다 불이 장경고판에 옮겨 붙으려는 순간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묵대사는 말 없이 솔잎에 물을 묻혀 불길이 번지는 곳을 향해 몇 방울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오락가락 내리던 가랑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해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쏟아진 폭우 덕분에 다행히 불길이 잡혀 팔만 대장경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묵대사를 본 스님들이 진묵대사를 스승으로 모시려 하였지요. 그러나 진묵대사는 이를 뿌리치고 다시 봉서사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하루는 진묵대사가 탁발을 나갔다가 봉서사로 돌아오는 길에 서방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방천 다리 밑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냇물에서 잡은 물고기로 어탕을 끓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짓궂은 동네 사람 하나가 진묵대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여기 와서 어탕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지요. 그러자 진묵대사는 방긋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 마을은 인심도 참 좋군요. 지나가는 나까지 먹고 가라는 걸 보니. 서방천 다리 바로 앞을 지나가려 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또 나섰습니다. 스님, 우리는 배불리 다 먹었으니 스님도 어서 어탕 맛 좀 보십시오. 그러자 진묵대사는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큰 가마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어탕을 훌훌 마셔버렸지요. 그 광경에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었소이다. 그러더니 진묵대사는 입을 쓱 닫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스님이 고깃국을 다 먹다니. 동네 사람들은 진묵대사를 보며 이런저런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진묵대사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냇물 상류로 올라가 엉덩이를 내놓고 변을 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진묵대사의 변이 물에 닿자마자 갑자기 고기들이 살아서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스님이 잡수신 어탕 속의 고기들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 좀 봐요.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진묵대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스님을 놀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봉서사에는 진묵대사를 기리는 부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부자. 옛날 개성에 최씨 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재산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아주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많지 않은데 내 재산을 어찌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겠는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재산이란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을 뿐이지. 최 씨는 그날부터 자기 집에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모아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만이 아니었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다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자 먹고 살 만한 사람들까지도 최 씨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못 살겠네. 죽고만 싶지 뭔가. 갑자기 망해버리니 손 내밀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날 좀 살려주게나.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찾아오는 뻔뻔스러운 사람까지 있었지만 최 씨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네. 성실히 장사를 해보도록 하게나. 최 씨에게는 먼 친척 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동생은 부자였는데 성실하지 못하여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집까지 날려버린 뒤 오갈 데가 없어진 그 동생은 최 씨에게 손을 내밀려고 찾아왔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그 동생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그 동생에게 논밭과 집을 사준 뒤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논밭이 다 술과 노름 미천으로 사라진다 해도 어쩌겠소. 나는 내 도리를 다 할 수밖에요. 형으로서 집 없는 곤란한 동생에게 어찌 집과 논밭을 마련해 주지 않겠소. 과연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그 동생은 몇 년이 안 가 최 씨가 사준 논밭을 모조리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최 씨를 바보 영감이라 불렀지요. 아무래도 노망이 난 모양이요. 그저 어렵다고만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니 말이요. 치질이 인복도 없지요. 도움을 받은 사람 치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더군요. 그런데도 아까운 줄 모르고 가족에게 남겨둘 재산까지 펑펑 써대고 있으니 정말 딱한 사람이지. 최 씨는 아예 자기의 호를 바보 영감이라는 뜻으로 치용이라 지었습니다. 얼마든 놀려도 좋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최 씨의 오랜 친구인 임 씨가 공부를 하느라 가족들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그날부터 친구 임 씨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지요. 그런데 임 씨의 집에는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최 씨가 보낸 쌀로는 한 달을 지내기가 어려웠지요. 어느 날 임 씨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우리가 친구의 도움으로 살면서 손님 치닥거리에 더 손을 내밀어서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염치 없이 사느니 차라리 모두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소?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날부터 임 씨의 가족은 굶어 죽기 위하여 단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모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소식을 최 씨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최 씨는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서 임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인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자 최 씨는 담을 넘어 마루로 올라갔지요. 여보게, 선비가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자는가? 왜 귀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최 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잠시 방 안에 귀를 갖다 대고 숨소리를 확인한 최 씨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일세, 이 마을에 내가 살아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야 내 체면이 어찌 되겠나? 그러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만 나오게나. 그러자 단단히 잠겼던 방문 고리가 안쪽에서 스르르 풀렸지요. 곧 문이 열리면서 눈이 퀭해진 임 씨가 최 씨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죽으려고 했지만 자네 체면을 생각하니 굶어 죽을 수가 없겠네. 살기로 할 테니 그럼 이달부터는 양식을 조금 더 보내주도록 하게나. 그리하고 말고 어디 내 재산이 내 것이던가. 순박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온 마을에 크게 퍼졌다고 합니다. 미래의 신부를 만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위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였지요. 위고는 아무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은 착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런 여인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고가 23살 되던 해 하북성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중에 하남성의 송성 남분 밖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지요. 위고는 여관에서 풍채 좋은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위고를 뚫어져라 보더니 장가를 들었냐고 물었지요. 23살인데 아직도 총각입니다. 좋은 신부감을 얻기가 정말 힘드네요. 보아하니 평범한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젊은이는 집안 좋고 인물 좋은 여자를 찾고 있지. 그렇죠. 그럼 내가 젊은이를 위해 중매를 한번 서볼까? 집안 좋고 돈 많은 번씨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나? 저야 뭐 소개해 주시면 좋지요.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 내가 내일 당장 번씨 집을 찾아가지. 젊은이, 일이 잘 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럼요. 제가 섭섭지 않게 한턱 크게 내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농부는 불이 나게 번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번씨에게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 있다고 말하고 내일 아침 선을 보기로 약속하였지요. 일이 잘 되어 내일 아침 만나기로 했다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위고는 좋은 신부감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자려고 누웠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고는 마음이 급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만나기로 한 용흥사로 갔습니다. 용흥사 입구 돌계단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지요. 노인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웬 노인이람? 위고는 노인이 무슨 책을 읽는지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글씨여서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영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시지요? 처음 보는 글씨여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군요.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이 책은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 글씨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놀라지 마시오. 이 책은 저승의 책이요. 예? 그럼 영감님은 저승에서 오셨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오. 그럼 영감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요? 나는 이승 사람들의 혼인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침 잘 되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부감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식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관에서 만난 분이 여인을 소개하여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과연 그 여인과 맺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말해보시오. 예, 제 이름은 위고이고 고향은 두릉 지방입니다. 어디 보자. 노인은 보고 있던 책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군. 젊은이는 그 여인과 맺어지지 못해요. 하늘에서 정한 짝은 따로 있군. 이제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17살이 되어야 당신과 혼이 나게 되어 있다오. 예? 14년 뒤에나 장가를 둔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앞으로 14년이나 더 노총각으로 지내야 하다니. 당신 운명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럼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본들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지. 맺어질 사이가 아니니까. 노인 옆에는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고가 자루를 보고 물었지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지요? 자루 안에는 빨간 비단끈이 잔뜩 들어있다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끈이지. 부부가 되어야 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 책에 기록한다오.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가 이 비단끈으로 그들의 다리를 묶어놓지. 그러면 아무리 원수 사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오. 그럼 저와 제 신부가 될 아이도 비단끈으로 다리를 묶어놓으셨겠군요. 물론 그렇지. 제 신부가 될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궁금한가? 송성시장에 채소를 파는 진씨 부인이 있다네. 그 진씨 부인의 셋째 딸아이가 바로 14년 뒤에 젊은이의 신부가 될 여자라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씨 부인이 시장에서 아이를 안고 채소를 팔고 있으니까 궁금하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위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약속한 일이니 여관에서 만난 농부가 오면 번씨의 집안의 딸과 선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훤히 밝아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위고는 할 수 없이 노인을 따라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시장 쪽으로 뻗은 길을 걸어오는 부인과 여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위고는 눈을 뜨고 그들을 살펴보았지요. 더러운 옷을 입은 부인이 꾀재재한 여자아이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한쪽 눈이 멀었으며 무척 늙어 보였지요. 딸 아이도 엄마를 닮아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영감님, 저 못생긴 부인의 어린 딸이 제 신부가 된다고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번듯한 가문의 자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제가 장차 부부가 된다고요? 위고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잘 들으시오. 저 아이는 틀림없이 젊은이와 결혼하오. 젊은이가 저 아이와 결혼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운명을 어기지 말고 꼭 저 여자아이와 혼인하시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위고는 여관을 향해 걸어오며 생각에 잠겼지요. 아무리 14년 뒤라고 하지만 내가 어찌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 명문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고 이제까지 결혼을 미뤘는데 정신 나간 늙은이의 헛소리일 뿐이야. 내가 정말 그 여자아이와 결혼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피해가면 되잖아. 위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여자아이를 죽이자. 그럼 14년 뒤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잖아. 위고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하고 나리박자 여관 머슴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상금 1만 양을 주도록 하지. 송성시장에 가면 채소를 파는 애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3살짜리 딸을 죽여주게. 위고는 머슴과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머슴의 품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지요. 위고는 부인의 품에 안긴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아이야. 실수 없이 처리하게. 그리고는 시장을 벗어나 여관으로 돌아왔지요. 잠시 뒤 머슴은 딸 아이를 칼로 찌르고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워낙 걸음이 빨라 잡히지 않았지요. 제대로 해치웠나? 칼을 휘두르긴 했는데 조금 빗나가 여자아이의 2 눈썹 사이를 찔렀습니다. 위고는 머슴에게 수고비를 주고는 얼른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고는 곧 이 일을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장가를 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물같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위고는 상주자사 왕태를 모시는 관리가 되어 있었지요. 왕태는 위고를 아주 신임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지요. 왕태는 위고를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한 사람이라면 사위를 삼아도 되겠군. 왕태에게는 17살 된 수양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딸과 위고를 결혼시켰지요. 위고가 노인을 만난 지 꼭 14년 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름다웠지만 이상한 버릇이 있었지요. 꼭 2 눈썹 사이에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위고는 불현듯 14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째서 2 눈썹 사이에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지 물었지요.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3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채소 장사를 하는 유모와 송성에서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송성의 관리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라비들마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내가 나타나더니 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지요. 그때 2 눈썹 사이를 찔렸는데 흉터가 남아 있어서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사님은 저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숙부입니다. 7년 전에 저를 수양따르로 삼으셔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위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운명을 피해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렇게 노인이 말한 여자아이와 맺어질 줄이야. 위고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사람을 시켜 당신을 칼로 찌른 것은 바로 나였소. 위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말하였지요. 정말 기이한 일이군요. 당신이나 나나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오고 결국 하늘이 정한 대로 부부가 되다니. 그 뒤 2 사람은 금슬 좋은 부부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남성 안문의 태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렁이를 쫓아낸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정씨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 어귀에 정자가 있었는데 이 정자는 시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정자의 더위를 피해 단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정씨 부자가 정자에서 소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기회다 싶어 곧바로 개울로 내려갔지요. 아들은 글 공부보다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는 걸핏하면 아들을 찾는 등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정말 천금 같은 것이었지요. 아들은 다른 도령들과는 달리 개구리를 잡고 메뚜기를 잡는 등 거칠 것 없이 자랐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감시가 엄하다고 해도 멀리 출타했을 때나 지금처럼 낮잠을 주무시는 틈을 타 마을 일대를 헤집으며 다녔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도 감시가 심하였기 때문에 아들은 동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물고기 잡이에 여념이 없을 쯤에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정자 위로 커다란 구렁이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구렁이가 미끄러더니 툭 하고는 아버지의 배 위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잠에 골아떨어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아버지의 배가 맞춤이었는지 서서히 배 위에서 따리를 들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뒤 정자로 시로 나온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밀어내려 하였지요. 그러자 다른 이가 막아섰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렁이가 놀라서 정도령의 아버지를 물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막 정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배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시선을 따라가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자신의 배 위에서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놀다 지쳐 정자로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사태를 파악한 아들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더니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무서워서 도망을 간 줄 알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돌아와 뭔가를 정자 밑에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개구리였지요. 개구리 몇 마리가 여기저기에서 폴짝폴짝 뛰니 냄새를 맡은 구렁이가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고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아들의 지혜나 침착함에 놀라 다들 크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지요. 아들 정도령은 훗날 과거에 급자하여 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당나귀 주인. 옛날에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정직했던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지요. 어느 날 이 농부는 늙은 당나귀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갔습니다. 저 어리석은 농부가 당나귀를 팔러 가는군. 남의 물건 훔치기를 밥 먹듯 하는 도둑들이 농부의 당나귀를 훔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재빨리 당나귀 뒤로 달려갔습니다. 농부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요. 누가 뒤에 와서 당나귀를 훔쳐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 도둑이 재빨리 당나귀 고삐를 풀어 자기의 목에 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도둑이 당나귀를 다른 길로 끌고 가 버렸지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농부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작은 개울이 나타나자 당나귀는, 아니 도둑은 발걸음을 멈추고 버텼지요. 아니 당나귀가 왜 안 오는 것이야? 농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은 눈만 끔뻑끔뻑거리며 먼 산을 쳐다보았지요. 아니, 당나귀가 사람으로 변하다니?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세상에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당나귀가 사람으로 변하다니 말도 안 해. 저는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질러 그 죄로 당나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씨 좋은 주인님을 만나 저는 죄를 뉘우치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둑은 말을 마치자 우는 척을 했습니다. 농부는 감동한 나머지 사람으로 변한 당나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네를 너무 심하게 부렸지. 또 늙었다고 장에 팔려 있으니 내 잘못을 용서하게.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농부는 도둑의 목에 걸린 고삐를 벗겨내었습니다. 어서 어머니께 가보게.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시겠나. 예,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둑은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팔러 가던 당나귀가 사람으로 변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장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흐뭇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앞으로 절대 당나귀를 사지 말자. 또 당나귀로 변한 사람을 부려먹는다면 죄를 짓는 일이지. 다음 날부터 농부는 당나귀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 없이 농사일을 하자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요. 안 되겠다. 당나귀를 다시 사야지. 이번엔 꼭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사야지. 농부는 당나귀를 사러 장터로 갔습니다. 당나귀들을 살펴보던 농부는 한 늙은 당나귀를 보았지요. 그 당나귀는 며칠 전 농부가 팔려고 했던 늙은 당나귀가 틀림없었습니다. 농부는 반가웠지요. 그러나 곧 화가 났습니다. 이런 못된 당나귀 같으니. 사람이 된 지 며칠이 못 되어 또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른 게로구나. 당나귀는 옛 주인을 알아보고 콧김을 내뿜으며 머리를 비볐습니다. 네가 나를 아는 체 한다고 너를 다시 살 줄 아느냐? 어림없지, 이 불효 막심한 놈아. 농부는 화가 나 당나귀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려주고는 다른 당나귀를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작은 노인과 금. 옛날 어느 늦은 가을날, 톰은 양지 바른 곳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휴일이라 톰은 느긋한 기분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바로 앞쪽에서 뭔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여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술이 담겨있는 커다란 갈색 주전자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몸집이 아주 작은 노인이 작은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는 조그만 가죽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작은 의자를 갈색 주전자 옆으로 바짝 끌어당기고 그 위에 올라가더니 작은 물병을 갈색 주전자에 담그어 술을 한 가득 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물병을 의자 옆에 놓고는 바닥에 앉아 자기에게 꼭 맞는 가죽신에 밑창을 대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톰은 혼자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레프러콘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었는데 정말 있었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저자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어. 일단 저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말하길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당장 도망간다고 했어. 레프러콘은 자그마한 노인으로 구두와 가죽신을 만든다고 전해지는 요정이랍니다. 톰은 그 작은 노인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노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휴일인데도 이렇게 일을 하시다니 힘들지 않으신가요? 작은 노인은 기분 나쁜 투로 대답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게나. 톰은 작은 노인 곁에 있으려고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저 주전자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말해줄 수 있겠지요? 그야 어렵지 않지. 맛있는 맥주가 들어있다네. 맥주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얻었죠? 내가 만들었지. 저건 철쭉꽃으로 만든 맥주라네. 철쭉꽃으로 맥주를 만들었다고요? 에이,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믿건 말건 그거야 자네 마음이지. 그럼 맛을 좀 봐도 되겠지요? 노인은 귀찮다는 듯이 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바보 같은 질문으로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서 자네 일이나 보게나. 이리 쓸데없는 말을 하는 동안 저기 소들이 귀리밭으로 들어가 귀리를 죄다 밟고 있지 않나? 놀란 톰은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눈을 떼는 순간 요정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톰은 갑자기 요정을 소나기에 꽉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주전자에 든 맥주를 전부 엎질러 버리고 말았지요. 톰은 험상궂은 얼굴을 하며 작은 노인에게 금이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지요. 그 작은 노인이 금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노인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라 저 들판을 지나가면 금이 든 단지가 있다네. 톰은 노인을 단단히 쥐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자락을 가로지르고 도랑과 늪지를 지나 드디어 금불초 밭에 도착하였지요. 작은 노인은 수많은 금불초 중 커다란 금불초 줄기 하나를 가리키더니 그 밑을 파보면 금화로 가득 찬 단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미처 삽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 있던 빨간 양말을 벗어 그 금불초 줄기에 메어놓고는 삽을 가지러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지요. 톰이 집으로 가 삽을 가져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불초란 금불초에는 모두 똑같은 빨간 양말이 매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톰은 자기를 속인 요정에게 화가 났지만 그 요정은 벌써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